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서 같이 설명회를 도와주실 선생님은 현재 저희 학원의 정상을 달리고 있는 정상현 네,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데스크에서 주로 상담을 맡고 계십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순서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고등학교를 두 번째 보내시는 분도 계시고 처음에 보내신 분도 계시는데, 자, 수시가 뭐고 정시가 뭐예요? 그다음에 생기부 종합 전형으로 하면은 서울에 있는 대학을 잘 갈 수 있다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에서 기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두 번째는, 자, 2028학년도 여러분들 학생들이 대학을 가게 되면 달라지는 입시 제도가 2028년부터 달라지거든요. 그랬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가 어떻게 입시가 달라지는지 그 방향을 알면 전체적으로 준비해야 될 큰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5등급제가 실시되는 올해가 첫 해입니다.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도요. 그전에는 시범으로 실시했는데 올해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첫 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아이비 교육에 대한 건 중간에 제가 넣었는데요. 왜냐하면 고덕에 애뉴라이트 스쿨이라고 하는 곳이 생기고, 또 올해 6월 달에 경기도에 300여 학교를 아이비 시범 학교로 지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동생들이나 아직 이제 좀 자라나는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이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미 우리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행평가라든지 모든 평가 시스템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윤유경학은 어떻게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고등 대비를 준비하는지, 이런 설명으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자, 대입 준비는 장거리 달리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목표를 정하고 우리 아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골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기본 상식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시와 정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시라고 하는 거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예전에는 수능 날 한 번만 시험 잘 보면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 전 과정을 통해서 수시로 준비해라. 그래서 수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고요. 자, 이 전형에는 성적만 오로지 보는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적하고 생기부를 보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바로 여기에 보면 성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잠깐만요. 성적이 똑같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요, 교과 성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그러면 교과만 잘하면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면 서류가 들어가죠. 면접이 들어가죠. 수능이 들어가죠. 같이 잘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교과 성적을 보겠다 해서 학생부 교과이고요.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럼 성적을 안 봐도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적을 포함해요. 그런데 거기에 종합 선물 세트처럼 학생 생활 기록부, 학생이 학교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기록한 거, 그것이 중점적으로 반영한다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우리 아이가 준비하는 게 대학을 가기 좋나요? 하는 것은, 자, 수시 정시 비율 변화에서 보면, 자, 첫 번째로 보면 2027학년도 수도권 대학에서는, 자, 수시로 뽑는 학생들이 65.8%예요. 수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 경기 이상의 전철을 타고 다닐 수 있는 대학교를 말하겠죠. 그다음에, 자, 정시로는 34.2%예요. 예전에 한참 생기부 사태가 났을 때 대통령께서 얘기하셨어요. 정시 비율을 좀 더 높여라. 그래서 사실은 40%에서 50%까지도 좀 가려고 했었어요. 하지만, 자, 결국은 수도권에서는, 자, 수시를 좀 더 선호한다. 왜냐하면 대부분 아이들이 수능 한 번 봐가지고 학교에 가면요, 내가 적성이 안 맞아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나랑 전혀 상관없는 한문교육과를 가고요. 막 러시아과를 가요. 고대, 연대. 근데 안 맞아서 자퇴율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활
생활 기록부 전형을 갔더니 아이들이 정을 굉장히 적응을 잘하더라. 그랬기 때문에 좀 더 비중을 높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그중에서도 요 앞에 있는 우리 친구 이름이 어떻게 돼요? 우리 태경이. 태경이는 자, 대학을 어느 쪽에 있는 데 가고 싶어요? 전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아무 데를 가고 싶어요? 아니면 수도권에 있는 자, 10개 주요 대학이 있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 이런 데를 가고 싶어요? 주요 대학을 가고 대부분의 우리 자녀분들도 그렇고 우리 학부형님들도 그렇고 모두의 꿈은 바로 주요 대학을 가는 걸 거예요. 그런데 봤더니 그 대학만 딱 봤더니 또 퍼센트가 달라졌어요. 자, 86%는 생기부 종합 전형으로 간다. 그럼 결론이 나오죠. 아,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만 해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생기부라고 하는 것도 잘 챙겨야겠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생기부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 굉장히 열어보면 여러 가지가 빽빽하게 들어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기부를 아마 중학교 때 받아보신 분도 계시고 우리 자녀가 둘째인 분도 계실 거예요. 보면은 그 안에 자, 뭐 출결, 자율활동, 동아리 이렇게 10가지가 넘는 사항들이 적혀 있는데 3년 전까지만 해도 10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좀 단순화해 보자 해서 지금은 자, 이렇게 핑크색으로 된 것들만 자, 생기부가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다음에 봉사활동도요. 예전에 의대 보내려면요. 어디 병원에 가 가지고 제발 봉사하게 해 달라고 막 빌고 엄마가 대신하고 막 이랬어요.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냥 봉사활동은 학내 것만 반영하겠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수상 경력도요. 너무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또 무슨 학교에서 대회한다고 밤새고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래서 수상 경력도 자, 표시는 하지만 반영하지 않겠다 합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 여기 들어가죠. 자, 그다음에 자, 선생님, 우리 네. 선생님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그 학생 생활 기록부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나요? 지금 표기는 세부 특기 사항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독서 활동이 이제 생기부에 반영이 되지 않다 보니 그 독서가 가능한 세부 특기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과목별로 추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잘 파악하고 계시는데요. 대부분 독서가 미반영이기 때문에 "예, 얘들아 이제는 책 안 읽어도 돼." 그렇게 예전에는 생기부에 책을 막 100권 써 놓은 아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읽지 않았어요. 그냥 선생님이 그냥 제목만 넣어. 근데 면접에서 다 걸러졌어요. 이 아이가 그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심지어 서울대 대학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 질문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 무엇이냐. 그 책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영은 형식적으로 하는 건 반영되지 않아 하지만 세부 특기 사항이라고 해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선생님들이 생기부 적어 주는 거 있거든요.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어떻게 했더니 거기에는 각 과목당 500 자를 적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율활동 500 자, 동아리 500 자 해서 다 1000 자를 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세부 특기 상은요 과목당 500 자예요. 그러면 7 과목이면 몇 자가 될까요? 3,500 자가 되겠네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생기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 개세특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인별 세부 특기 사항은 모든 학교에서 적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굉장히 정성이 좀 다하는 학교에서는 교육청에다가 어 연초에 계획서를 내게 돼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겠다. 그래서 개인별 세부 또 적겠다." 근데 인제 그렇게 계획표를 작성하면 또 뭐를 해야 되냐면 2주 이상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활동을 해야 적어져요. 근데 그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과목당 500 자를 적게 돼 있어요. 그럼 어때요? 만약에 개세특 7 과목을 다 했다. 그러면 3,500 자예요. 또 500 자씩 하면 3,500 7,000 자죠. 그러면 막강하죠. 자율활동 500자 막 동아리 500자 한 거보다 엄청난 배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부 특기, 세부 특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다. 자, 그다음에 행동 및 종합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요.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 주는 이 아이의 행동 발달 사항, 인성이 어떤지
공부만 잘하는지 아니면 다른 친구들을 배려하고 정말 수업 시간에 적극적이고 활동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지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우리 그 고3 학생들이 8월 31 일까지가 생기부 마감이거든요. 9월 15일 정도 원서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3 학년 1 학기까지만 반영이 돼요. 그러면 1 학년 담임 선생님, 2 학년 담임 선생님, 그다음에 3 학년도 1 학기까지는 담임 선생님하고 굉장히 관계가 좋아야 되죠. "나는 저 선생님 내 스타일이 아니야. 저 선생님 나는 담임 선생님 너무 싫어."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아무리 아이들에 대해서 공평한 시각을 가지려고 해도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이 쪼끔 덜 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생기부 전형에서 반영 사항인데 특히 분홍색으로 돼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학생들이 생기부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준비를 할 때요, 중요한 것은 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보면 입시가 보인다 했는데요. 국어, 영어, 수학 성적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 각 그 과목 선생님들께서 생기부에 세부 특기 사항을 적는 것은요.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고 잘했고 참여를 했느냐도 적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2 학년, 3 학년 때 아이들이 진로 선택을 하거나 융합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닌. 근데 그 활동도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함께 열심히 했는지 그것도 선생님들이 같이 적게 돼 있어요. 그리고 통합적으로 아이들이 아주 종합적인 인간이 되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어 바라보고 각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그런 인간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서울대 입시 방향 한번 봐 봅시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거는요. 자, 정시입니다. 정시는 자, 수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수능은 수능 날짜에 딱 한 번만 시험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대부분 특목고라든지 재수생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에게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지역 균형과 일반 전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교과 역량 평가를 이게 뭔 말이야? 자, 정시에 수능이 아니라 교과 역량 평가를 한대요. 우리 자녀분들이 지금 대학을 가는 시점에서는 지금은 20%만 반영되는데요. 40%가 반영돼요. 그러면 사실상 정시 하나만으로 대학을 갈 수 있을까요? 없다고 말씀할 수 있죠. 네네. 네. 그러면 서울대에서는 대부분 이제 공교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중요한 국가의 방향은 왜 이렇게 정시에도 교과 성적을 넣는 것을 실시할까요? 학교 생활의 성실도를 판단하고 그 생기부를 반영함으로써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성적만 우수한 학생이 아닌 모든 교과 모든 활동에서 우수한 학생들 뽑지 않는 건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그 좋은 대학을 가려면 아이들이 자퇴하는 아이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높은 성적만 가지고 대학을 간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적응력이 좋느냐. 사실 서울대 학생들 중에서 굉장히 영재고 뛰어나고 전교 1 등도 많았지만 적응이 떨어진다든지 사회에 나가서 졸업하고 나서 그다지 성과를 보이지 못하는 신뢰를 봤어요. 그래서 인제 판단을 한 거죠. 학교 생활에서 공부도 잘하지만 전 과정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국영수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도 성실히 최선을 다했는지 다른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았는지 공동체 역량도 잘 발휘했는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수능도 이제는 내신 성적을 넣겠다. 그러면 자, 어머님들께서 또 궁금해하는 게 '아, 우리 애는 일반고를 보내야 될까요? 아니면 특목고를 보내야 될까요?' 이것을 많이 고민해요. 이걸 보면은 어떤 학교를 보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아무래도 최근 반영, 서울대 방향대로 이제 인서울 연고대가 또 따라가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라봤을 때 이제 그 교과 역량, 내신이 성적이 이제 반영이 많이 된다는 거는 일반 고등학교의 역량, 그리고 일반 고등학교의 이제 아이들의 이제 그 합격 비율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네네. 네. 전체적으로 보면 특목고 아이들이 입시가 낮지 않아요. 굉장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국가의 정책으로서는 자, 이제 고등학교를 너무 멀리 사실은 고등학교 나이가
아직은 덜 자란 나이에 그런데 인제 어떤 그 성공을 위해서 부모님 떠나서 다른 시도에 간다든지 그러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학교는 집 가까운 학교다. 집 가까운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취지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충분히 선생님들이 다 유능한 선생님들이세요. 임용고시 합격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특히 수능에서는요. 그냥 수능 점수로 1 단계를 하지 않고요. 자 세배수를 일단 뽑아서 등급을 합산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만 잘 나왔다고 해서 만약에 다른 것도 다 합산을 한다는 거죠. 잘 나온 점수만으로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백분위로 또 그걸 환산합니다. 그다음에 교과 역량을 보는 거죠. 굉장히 까다롭게 수능이 변한다. 그래서 한 방에 이제는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봉쇄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서울대 입시에서 수시 전형. 보면 사실상 수시 학생들을 훨씬 더 많이 뽑아요. 그랬을 때 자 지역 균형하고 일반 전형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딱 하나의 특성은 뭐냐면요. 원래 지역 균형 전형은 전교 1-2 등만 가는 곳이었어요. 근데 자 여기서 2 명만 추천할 수 있게 됐는데 자 3 명으로 확대됐어요. 자 선생님 이것은 혹시 어떤 것을 또 얘기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일반 고등학교의 비중이 더 강조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명에서 3 명이라 하면 이제 인원수를 또 그만큼 이제 뽑는 거기 때문에 모집 인원 자체가 늘어남으로써 일반 고등학교의 이제 합격률 네 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도권의 대치동 이런 과열 현상이 있는 곳보다는 지방의 지역 균형이라고 하는 것, '지방의 인재들을 좀 더 기용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수시에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기부나 교과 역량 평가를 일단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생기부를 중요하는데 이걸 SNU라고 해서 서울 내셔널 유니버시티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영역 면접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요. 탐침 면접을 한다고 그래요. 자 탐침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질문에 꼬리를 문 굉장히 자세하게 네가 진짜 그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거기서 아쉬운 점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 아이를 역량을 평가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지역 균형하고 사회 통합 전형이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수시에서 뽑는 것은 일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일반 전형에서 보면은요. 자 아 면접 1 단계는 일단 성적으로 걸러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면접으로 결론내요. 그렇다는 것은 성적 내신 성적도 중요한데요. 면접은 생기부에 있는 걸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이 활동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가 많이 연구하고 발전했는지 이것을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수행 평가가 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은 종합 역량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사고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자 분석적, 비판적, 논리적 사고를 하는 학생, 주도적인 활용 능력을 가진 학생, 추론 능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학생들을 더 선호해요. 그러기 때문에 자 문제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문제가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유사시에 스스로 우리 인생에 벌어질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예상치 못한 문제들. 내가 접해 보지 못한 문제들도 맞닥뜨렸을 때 얼마나 그것에 대한 돌파력을 가질 수 있느냐. 앞으로의 인재상입니다. 그다음에 창의 탐구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창의적 문제. 이제는 AI 시대로서 아이들이 웬만한 질문들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 다 대화하시죠. 다 인제 검색하지 않아요. AI한테 물어보는 시대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물어보는데 그걸 가지고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 같고요. 근데 공동체 역량은 과거에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자 이래 이 세 가지 종합 역량이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이게 중요하다. 이 6 가지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왼쪽에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대에서 중요하다는 건데 특히
서울대에서는 역시 지식 탐구 역량 학자들을 많이 길러내요. 그런데 종합적 사고 역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쪽 자 오른쪽에 있는 종합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서울대는 있어요. 그랬다는 것은 예전에는요. 자 국어, 영어, 수학 공부만 잘하면 공부도 잘해야 돼요.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서울대 의대 보낸 학생이 있거든요. 그 아이는 체육을 엄청나게 잘했어요. 그다음에 그림도요 엄청나게 그림을 그리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렸어요. 그냥 국어, 영어, 수학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을 이제는 선호하지 않는다. 모든 활동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라. 그런 이 얘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평가의 중점이 수행 평가에 내실하다. 자, 올해 7월 2 일부터서는요. 중학생 각 고등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수행 평가를 이제 집에 가져올 수 없어요. 미리 알려주지 않아요. 예전만 해도 여러분들 지금도 그러신 분 계실 거예요. 수행 평가를 하면 아이는 자. 그리고 엄마가 밤새 합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아이가 가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봉쇄하겠다는 의미고요. 학원에서도 어머님들이 상담하면서 "저희 수행 평가 해 주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미리 준비를 해 줍니다. 자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도 그렇고요. 아이들이 한 학년 동안에 수행 평가를 하는 게 60 개가 된대요. 세상에. 학교에서 수업하죠. 학원 다니죠. 또 집에 와 가지고 해 주는 엄마나 학교 선생님이 없으면 그거를 해야 돼요. 그 지쳐서 사요. 애들이 정말로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생활을 살기 때문에 '차라리 학교에서 다 끝내고 가자.'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요 수행 평가에서 어떻게 내실하는 하는 걸 보냐면요. 여기서 봐 봅시다.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가성을 설정한다든지 탐구한다든지 설계한다든지 수행 자료라든지 의사소통 이런 적극적 협동성 이런 것들을 다 보겠다는 거예요. 문제 예시도 아래에 다 나와 있어요. 탐구하고 해석하고 모델로 제작하고 구조를 모델링하기 이런 것들은 과학 쪽에서 많이 수행 평가에서 그럼 생기부에 있는 세부 특기 사항에 이것들을 다 보겠다는 의미죠. 그런데 같은 학교를 다녀요. A라고 하는 학생하고 B라고 하는 C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는 거 똑같이 그냥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똑같은 학교에 지원을 해요. 이 아이는 우수하다고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똑같은 수행 평가를 해도 그 아이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고 그 아이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진로가 생각하는 것들이 같이 녹아들어 있어야 그 아이가 우수성이 빛나겠죠. 사회 탐구도 마찬가지예요. 자, 사회 분쟁 협동합성을 통해 조사하도록 정보를 활용하고 의사소통 능력하고 캠페인, 광고, 그다음에 동료 평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생기부 활동이 중요한데요. 그러면 물어봐요. 그러면 학원에서 생기부를 쓰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아니요. 저희가 학교에 있는 생기부를 쓸 수 없어요. 써서는 안 돼요. 그런데 학교에서 생기부를 쓸 수 있도록 아이가 활동하는 걸 미리 연습시켜 줄 수 있겠죠. 발표하는 거, 보고서하는 거, 토론하는 거, 독서하는 거.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자 바뀌고요. 자 조금 전에도 제가 종합사고 역량을 말씀드렸어요. 이 종합사고 역량을 보면 자 아이가 단순 암기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수학 능력 시험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과를 가면은 그 과에서 교수님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지 그 능력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사고력 평가예요. 예전에는 정말 컴퓨터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백과사전이라 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 유리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AI가 다 답변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그 답변을 가지고서 얼마나 내가 필요한 것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것을 보겠다고 하는 거였어요. 보면 주체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주도적으로 학업을 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문제 해결 방법.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 문해력은 무슨 뜻이었죠? 문해력은 이제 글을 읽고 해석하는 능력으로만 그쵸. 봤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해력은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단지 국어에 국한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휘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인제 사고를 할 때는 우리가 언어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고 글 쓰는 능력이 많이 있는 친구들은 사고력도 발달합니다. 문제 해결도 훨씬 더 논리적으로 사고할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에서는요 SNU 역량 평가에서 면접도 이렇게 도입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는요 여러 가지 심층 평가도 하고 역량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요. 고교 교육의 정상화를 목표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고등학교가 공교육이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교육업자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런데요. 저는 학생들이 저희 학원 선생님들 너무 좋아해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실력 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런데 아이들한테 저희가 말하는 게 있어요. 절대로 학교에서 자고 우리 수업 시간에 눈 동그랗게 뜨지 말라. 학교에서 수업 다 하고 그리고 미리 선행 교과 나가야 되는 걸 다음 주에 그 교과를 나가야 된다면 지금 선생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똑같이 나가면 돼요. 단 아이들이 미리 준비해야 될 것만 해 주면 돼. 똑같이 진도 나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한 곳은 졸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우리가 좀 테스트를 해 주고 선생님 수업을 잘 들었는지 확인해 주고 거기에서 심화해서 발전하고 응용할 수 있는 걸 도와달라고 합니다. 자, 탐침 질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생각의 깊이, 경험, 그다음에 유도하는 추가 질문을 함으로써 열린 질문에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질문을 한다.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오직 그 OECD 국가 중에서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오지선다형 수능에서요. 5개 안에 답을 다 맞추라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의 생각이 정형화돼요. 창의력이란 바다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능은 자격고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대비하느냐 하면요. 수행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독서라든지 논술이라든지 글쓰기라든지 토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역량을 기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학생이 주도적으로 답변하는 시대가 올 거고요. 또한 그렇다면 저희 학원에서도 제가 선생님들께 앞에서 열심히 인강 강사도 혼자만 떠드시면 아니라고요.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아이들과 주고받는 수업을 하시고 아이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수업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이게 인제 아이비 교육하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서울대의 큰 방향은요. 자, 수능을 무력화시키고요. 면접을 강화하고 교과를 강화합니다. 생기부 강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합 역량을 가진 학생들을 기르려고 한다. 예전에는요. 서울대 나온 학생들이 뭐 사업은 못하고 공부만 잘한다 했는데 요새는요. 그렇지 않아요. 사업도 굉장히 잘하는 아이들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 키우는 학원 그 학생의 방향과 같습니다. 저희 학원은요. 생각하는 학생, 주도하는 학생, 문제 해결력이 있는 학생, 그다음에 성장을 통해서 공동체와 나눌 줄 아는 리더 그런 아이를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연세대는 과연 어떨까요? 이제 서울대를 했으니까 연세대는 과연 다른 방향인지 봅시다. 보면은 수능을 어 서울대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어졌거든요. 모든 아이들이 그 지역 균형 올해까지 내년까지는 지역 균형이 2학년 지금 2학년 3학년 되는 아이들이죠. 이런 아이들은 지역 균형이 최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1학년 고1 아이들은 최저가 없어. 그러면 수능 최저가 없이 내신 성적을 생기부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놀라운 건 연세대에는 최저가 4합7 4합8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4합7 4합8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등급까지는 최저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평균 이제 수능 1.5 등급 이상 각각 나와야 이제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최저 학력 기준 합격의 선이기 때문에 분명 맞춰야 됩니다. 네. 예. 서울대는 수능 이제 정시로는 뽑지만 자 수시에서는 수능을 보지 않지만 연대나 고대는 아직도 수능을 자 중요시 생각하는 게요. 모든 대학들이 공통점 똑똑한 녀석을 뽑아야 돼요. 저기 울릉도 저기 하순
저기 시골에서 이 전교 1 등을 하는 친구와 그다음에 대치동에서 전교 1 등 하는 친구와 탐내는 건 역시 똑똑한 친구겠죠. 그러기 때문에 연세대는 여지까지 최저를 수능을 최저를 보고 있다. 그러면 자, 나는 서울대만 가겠다는 친구 있나요? 서울대 원서 쓰겠다. 자, 수시는 6 장의 원서를 쓰거든요. 그럼 결론 나왔어요. 내신만 하고 생기부만 해서는 서울대만 썼다가 안 되면 완전히 꽝이겠죠.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인제 수능이 부사가 되겠지만 수능도 해야 된다. 그리고 수능이 중요한 게요. 모든 내신들이 수능적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중3 때 지금 내신 보고 그다음에 선행일에 심화할 때는 반드시 수능형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고려대를 봅시다. 고려대도 마찬가지예요. 최저가 3합7 4합8 비슷하게 나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거는 교과가 정시에도 20%를 넘겨요. 이것은 서울대 방향과 비슷하죠. 결국은 서울대가 제일 앞장서 가지만 다른 학교도 다 쫓아갈 것이다. 즉, 자, 수능만 본다든지 자퇴를 한다든지 아니면 재수, 삼수해서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이제는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교과 우수 전형에서는요, 비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많다. 학교의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5등급제. 올해부터 실시되는 5등급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렇게 좀 내려.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보면요. 자, 9등급제에서는 자, 1등급이 4%였고 2등급이 11%까지 였고요. 그다음에 3등급 23%까지였는데요. 여기서 보면 서울대, 연대, 고대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평균 몇 등급 정도면 내신 갔었나요? 1.2 등급 정도 안으로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생기부가 좋은 친구들은 1.6 등급, 1.7 등급도 저희가 막 성균대 간다 이렇게 보낸 사례가 있지만 그건 아주 특이한 사례고요. 대부분 1점대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5등급제로 하면 이렇게 구간이 넓어졌어요. 그러면 자, 우리 아이들 일반고가 더 좋은 게 뭐냐면 예전에 2등급 할 만한 친구들이 1등급으로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좀 괜찮은 학교도 그래서 또 때로는 '통고를 가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평고를 가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반대로 대학에서는 또 그런 얘기를 하겠죠. 1 점대 초반 아이들을 걸러내야 돼. 근데 성적으로는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에서 요만큼을 걸러내야 돼. 여기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앞전에 말했던 생기부랑 또 수능이 아무래도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장님. 네. 생기부, 수능 또 그다음에 면접으로 또 똑똑한 녀석을 걸러내는 걸 하겠죠. 그다음에 자, 그래서 어 그러면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예전에는 우리 고등학교 아이들이 실수로 이 아이들의 인제 학업을 다 달성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학점으로 바뀌었어요. 대학생들처럼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신청을 하고 그것을 학점을 따면 되는 건데 한 사시수 정도 줄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 자, 여기서 보면은 1 단계에서는 과목이 개설돼 있고 근데 특히 진로 학업 설계를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1 학년 가면 진로 학업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런데 3월 달부터 갑자기 설계가 가능할까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서 내년 3 월까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무엇일까요? 현재 고등학교 1 학년 학생들도 선택 과목을 선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뒤늦게 이제 막 질문을 하고 하는데요. 지금 고등학교 넘어가면서는 아무래도 이제 선택 과목과 그리고 본인의 꿈, 목표를 미리 설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원장님. 예. 제가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고3 아이들이 9월 15일 이전에 원서를 쓰거든요. 근데 지금 와 가지고 "선생님 저는 무슨 전공을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과연 생기부가 제대로 적혀 있을까요? 활동이 제대로 안 돼 있겠죠. 전공은요 바뀔 수는 있어요. 바뀌어도 대학을 가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다 인정을 해요. 단 지금 정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책을 읽고 발표나 토론 연습도 하고 그다음에 보고서를 쓰는 연습도 하겠죠. 그래야지 고등학교 3 학년 딱 올라갔을 때 동아리를 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바뀌어도 되냐면 1 학년 때부터 3 학년까지 동일한 목표와 동일한 과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가산점을 받지 않아요. 확확 바뀌어도 되는데 그것이 납득할 만한지. 예전에 그 비전고에 어떤 학생이 있었어요. 1 학년 때는 꿈이 엄청난 사업가였어요. 2 학년 때는 꿈이 정치가였어요. 근데 3 학년 때 꿈이 사회복지사였어요. 제가 3 학년 때는 이 아이가 꿈을 아직도 못 정할 때에서 같이 얘기를 통해서 "왜 사업가가 되고 싶니?" 했더니 자기는 돈을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대요. 근데 그러면 왜 정치가가 되고 싶어 이게 딱 보니까 정치인은 내가 봤을 땐 범생이라서 그랬더니 자기가 돈을 번 거 갖고는 국민들을 다 행복하게는 못 해줄 것 같아서 정치를 잘하면 쪼끔 좋은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 보니까 정치의 현실도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너의 품성이나 인성 자질로 봤을 때는 사회복지를 전공해서 네가 행정가가 되어서 정책을 입안하고 그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게 내가 생각했을 땐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그 아이가 그쪽으로 대학을 갔고요. 서울대를 갔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그 전공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일관성이 있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내가 좋은 기여를 하고 싶다는 거, 그런 인재가 되고 싶다는 거는 납득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훨씬 더 좋은 점수로 대학을 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를 정하는 거 이 단계 굉장히 중요하고요. 안 되면 컨설팅을 받으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과정 중심의 평가는 예전엔 결론이었거든요. 그래서 몇 등, 몇 점, 그래서 상을 최우수상 받았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과정에서 무엇을 느꼈니? 그다음에 나중에 뭘 하고 싶니? 그다음에 너 여기서 네가 부족했던 점은 무엇이니? 이걸 물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이 변하고 있는지 이것을 보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고교 학점제는요. 예전에는 자 지금 대학을 간 학생들은요. 진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A, B, C 세 교과로 남겨져서 절대 평가를 했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상대 평가를 한대요. 그것은 뭐냐면요. 어 이제 수능 과목들이 굉장히 단순화되거든요. 5 과목으로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1 학년 때 다 수능을 공부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2 학년, 3 학년 때는 안 해도 되겠네. 절대평가고 별로 성적에도 포함되지 않아.' 그리고 2 학년, 3 학년 때 학교 교육에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로와 관련된 거예요. 그랬는데 진로와 관련된 것을 열심히 했을 때 대학에 갔을 때 훨씬 더 자기 전공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또한 상대 평가로 5 등급제를 하겠다. 융합 선택도 5 등급제로 하겠다 하는 게 고교 학점의 핵심입니다. 자, 고교 학점장에서 자 5 등급제로 자, 절대평가를 하는 것은 인제 뭐 예체능이라든지 이런 게 되고요. 그 대신에 예전에는 서울대가 뭐 물투, 화투, 생투를 반드시 해야 됐었어요. 그걸 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 했어요. 근데 바뀐 게 자 이것을 하는 게 핵심 권장이고 "이 권장을 하면 가산점을 주겠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은 비슷한 맥락에 지원을 하지만 "네가 다른 데서 큰 점수를 확보하지 못하면 투를 해라." 그러면 그 툴을 개설하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교과과정 편제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 생기비에서는 다 블랙 처리가 돼요. 어떤 학교였는지 이 친구가 뭐 특목고였는지 평고였는지. 그런데요. 교과과정 편제표만 봐도 이 학교는 굉장히 프로그램 알짜게 짜서 아이들 공부를 많이 시키는 곳인지 아니면 아이들을 그냥 아주 기본만 시키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서 교수님들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해야 될 과목이 있다. 그래서 특정한 학교가 있으면 자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핵심 권장 과목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6개 원서를 쓰는데 그래도 '이 학교는 꼭 가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지금 그걸 봐야 돼요. 특별히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담임 선생님과 담당 선생님들이 그거를 학교가 너무 많고 전형이 많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를 직접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요. 이 아이가 어떤 진로로 가고 싶은지 하고요. 그러면 가장 높은 학교는 어디를 가고 싶은지 일단은 정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같이 컴퓨터에 가서 탐색하고 그 학교도 한번 가 보고
그리고 그 학교에 대한 보도 자료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자, 수능도 제가 과목이 단순화된다고 했잖아요. 보면은요. 옛날에는 이렇게 많았어요. 굉장히 많이 선택하고 탐구도 굉장히 뭐 9 과목 중에서 2 가지 뭐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됐는데요. 자, 공통해요 다. 문이과 공통. 달라진 거는 뭐냐면요. 이과형 아이들도 사탐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문과형 아이들도 과탐을 해야 돼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다른 아주 뭐 미적분 투라든지 뭐 기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선택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단순화됐어요. 즉 그런 말은 앞으로 수능이 자격고사화 될 수 있다. 그리고 단순화될 수 있다. 이것은 자 뽑는데 어 주요 사항은 아니지만 기본 사항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신을 할 때 고등을 할 때 수능 준비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는 '수능만 하겠다.' 하는 학생이 있어요. '수능만 하겠다.' 일단 서울대 제껴야겠죠. 그쵸. 그다음에 내신 포함되는 모든 학교 제껴야겠죠. 또 반대로 어떤 학생 "그럼 난 내신만 할 거야."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럼 연고대 제껴야겠죠. 그다음에 최저가 있는 모든 학교 연고대 안에 다 최저 있습니다. 한양도 이번에 생겼어요. 다 제껴야겠죠. 이런 이 때문에 내신과 수능은 같이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고등학교에서 올해 인제 수행 평가가 변화가 됐는데요. 내신 수업에서 정규 수업에서 즉시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실력 있는 진짜 실력 있는 누가 준비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당일에 완수해야 되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걸로 했는데 저희 학원은 이미 아이들이 스스로 실력 있는 학생을 만들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이런 훈련들을 이미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이비 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까지 서울대가 지향하는 교육이 아이비 교육하고 좀 연관 관계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경기도에서 6월 달에 300여 학교를 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5천여 개 학교가 있고요. 자, 아이비는 자,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의 줄임말입니다. 바칼로레아 하면 선생님 처음 어디에서 시작되었죠? 스위스 쪽 유럽에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지금 아이비는요 스위스의 외교관 자녀들이 자 외교관 자녀들은 몇 년에 한 번씩 각 나라를 돌아야 되는 정규 교육 과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특히 인제 세계 평화 시민 교육이라든지 각 다른 나라를 가게 되면 다름에 대한 가치를 서로 인정해 주는 교육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만든 교육인데요. 지금은 굉장히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우수한 학교를 입학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게 됐고 도입하게 됐는데요. 일본은 굉장히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서 이미 10년 전부터 이것을 도입했고요. 우리나라도 20년 전부터 도입을 했는데 공교육에서 그것들이 굉장히 막 일반화되지 않아서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비란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올해 혹시 고독에 생기는 국제학교 이름을 아시나요? 애닐라이트 스쿨이에요. 애닐라이트 스쿨이요. 141년 전통의 국제학교라고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도 있고 그다음에 송도에도 있잖아요. 송도 최두익 유명하죠. 막 연예인 자녀들이 보낸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유치원부터서 고등학교까지 고등학교는 인제 보딩 스쿨이라 해서 기숙학교 학교예요. 기본 한 7억 정도 들어요. 그런데 이 학교가 운영하는 그 원리가 바로 아이비 학교예요. 그런데 이 아이비는 어떤 거냐면 주로 주입식이 아니라 사고력 중심의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발표나 토론이나 이야기 나누기는 활동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선생님이 주입하는 오지선다 같은 게 있을 수 없어요. 글쓰기나 토론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주 원리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요. 스탠퍼드라든지 MIT라든지 이런 학생들을 다수 배출을 했고 그래서 평택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동생들이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비라고 하는 게 한국형 아이비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아이비가 스위스에서 이 자격
들을 다 따게 하고요. 2년 반이 걸려요. 그럼 스위스 직접 그 선생님들 교육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것도 돈을 내고 그걸 따야 되거든요. 그리고 스위스에서 각각 영어라든지 뭐 일본어라든지 아니면 한국어로 번역을 해 줘요. 그러기 때문에 엄청난 자본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7억 을 냈고 내가 대학 학교를 보낼 수 있는 가정이 별로 안 될 거예요. 어차피 돈이 있는 사람들이 저기 애뉴라이트 스쿨 고득 있는 걸 보낼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보면 2,000 명이 정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40% 50% 국내 학생들을 뽑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도 그러면 1,000명 정도 되겠죠. 그중에서 50% 40%는 평택의 아이들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몇 명 정도 돼요? 한 400 명? 500명 정도는 평택의 아이들을 뽑게 되겠죠. 물론 미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가정 형편이 안 되면. 그렇지만 이제 삼성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이사를 오는 분도 있겠죠. 제가 들어보니까 뭐 근처에 아파트 가격이 좀 출렁인다는 얘기도 있는데 저는 그 학교를 꼭 보내야 되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꼭 보내야 된다고 말을 할 수 없는 게 그 학교를 가면 다 외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걸 목표로 해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비를 20년 전부터 도입해 있고 경기도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아이비식의 교육은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아이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좀 더 얘기를 해 보면요. 자, 첫째는 관심 학교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비에서 "우리 학교가 좀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요. 거기서 사람을 파견하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방과 후에 모여서 같이 의논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건지 실험해요. 이 평택에는요. 이런 학교가 10개 정도 있습니다. 선정이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2 단계로 그럼 후보 학교가 돼요. 우리는 진짜로 확실히 자, 관심 학교에서 여러 가지 걸 해 봤더니 '아 하고 싶어.' 그래서 후보 학교가 지정이 되면요. 거기서는 진짜 워크숍이나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해서 진짜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컨설팅도 해 줘요. 그다음에 운영 과제라든지 이런 것도 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는요. 이렇게 인증 학교가 돼요. 그러면 인제 진짜로 거기는 아이비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도 내부 평가를 하고 외부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두 아이들이 시험 문제가 주관식이에요. 수행 평가를 왜 학생들이 인제 문제 풀기가 아니라 우리 그 나라에서 즉시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평가를 하는지 이 준비를 하기 위해서예요. 수행 평가. 그리고 그것들을 예전에 인제 말이 많았어요. "주관식을 어떻게 평가해요? 채점하기 힘들지 않아요?" 이거에 대한 규칙 매뉴얼 다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크로스 평가에서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굉장히 튼튼히 돼 있어요. 이 스위스 아이비라고 그러면 원래 비영리 단체예요. 돈을 벌면 안 되잖아요. 근데 5천여의 전 세계 학교가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돈을 내거든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스위스의 아이비가 우리나라에서 빨리 정착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굉장히 느릴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고 선생님들이나 우리 생각도 많이 바뀌어야겠죠. 왜냐하면 1 번, 2 번, 3 번, 4 번, 5번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냥 평가를 할 때는 A, B, C 좀 더 관심이 필요함, 잘하고 있음, 자 앞으로 발전 가능성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익숙해 있잖아요. 경쟁 사회에서. 그럼 누가 1 등이야? 누가 꼴등이야? 그런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때요? 대부분 아이들이 고등학교 다녔던 지난 3 년을 회고하라 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대학을 간 아이들은요. 70% 80%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전쟁 같았다. 지옥 같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제가 사교육 업자이지만 아이들은 저는 행복한 연습을 일상생활에서 해야 됩니다. 공부가 지옥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도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벌써부터 "너가 꼴찌야."라고 이미 낙인을 찍으면 그 아이가 공부하고 싶겠어요? 발전 가능성이 있다. '아 내가 좀 더 하면은 될 수 있다.' 그런데 또 우리 또 교육의 문제점은 그렇게 해서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 때 애들 술 마셔요. 이미 술 마시다 죽은 아이들도 많잖아요. 동아리에서 부어라 마셔라 양동에 마시고 신발에 마시고 공부하지 않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우수한 그 풍습과 자질을 태어나고 우리 민족의 아이들이
인제 국제 경쟁력에서는 나중에서는 좀 더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바뀌어야 된다. 이런 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00여 학교로 근데 인제 제가 평택에 있는 민세초등학교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고덕에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그 관심 학교들은요. 중심 학교가 아니라 비전중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시골에 있는 학교가 돼요. 지금 아이비로 성과로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요. 제주에 있는 표선고, 그다음에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아이비가 놀랍게도요. 우리나라 진짜 정쟁이 많은 나라잖아요. 막 정치 뉴스 봐요. 그러면 어느 편에 서거나 저 사람의 정책이 좋아도 일단은 이기고 봐야 되니까. 정권 획득해야 되니까. 저거 잘못됐다고 계속 입안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신기하게도요. 아이비만큼은 진보하고 보수가 모두 다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 대학 입시 결과가 굉장히 좋아요. 원래 아이비는 국제 대학을 외국 대학을 가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곳인데 국내 대학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자기 표현력과 과정이 좋은 아이들이 자기 생각을 가진 아이들이 좋은 평가를 받게 했고 이런 아이들은 그럼 어떤 정형으로 연대나 서울대나 고대를 들어갔을까요? 종합 전형으로 이제 생기부나 면접으로 좀 많이 반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제주에 있는 표선고는요. 아주 시골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바다뷰가 끝내준대요. 폐교 직전 학교였대요. 그럼 거기 다니는 원래 고등학생들 공부를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인서울은 꿈도 못 꾸는. 하지만 아이비를 처음엔 도입했을 때 엄청나게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입시 실적이 좋고 보니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는데 저는 막 너무 냄비로 돼 가지고 또 그러면 아이비가 좋다더라 막 무조건 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방향을 일단 보고 '왜 그러한가.'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익숙해 있는 학교에도 있고 현아중, 안일중, 현아고, 효명고, 효명고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점차 이렇게 변형할 거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아이들의 수행 평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생기부도 이것과 한 맥락으로 갈 것이다. 자 후보 학교는 벌써 팽성초등학교, 오송초등학교가 돼 있네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탐구 중심. 또 실행을 했느냐, 그다음에 성찰을 했느냐, 내가 이것을 이거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못했 어떤 점이 못했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성과와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저는 성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인생에서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거. 생각하는 인간이 만드는 굉장히 기본 중요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우리 아이들 이래요. 우리 중학생들 이러죠. 시험 기간 되면 독서실 가 가지고 갇혀 가지고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 상대 평가를 해요. 자 상대 평가를 했을 때 단점이 뭐냐면 여기서 서열이 정해져요. 그리고 다른 것에서 의해서 용납하지 않아요. 요새 지금 학폭 같은 경우에 생기부에 잡히면요. 연대나 고대에서는요. 떨어뜨려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서열화된 사회에 경쟁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리고 그런데 이것들이 쪼끔 객관식 세상에서 정답만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자 아이비 교육은요 절대 평가로서 주관식 그다음에 자기 생각을 허용해요.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그 생각 괜찮은데? 그래. 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좀 생각을 해볼 테니까 내일 다시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갖고 다시 얘기해 줄래? 그럼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가기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아이는 대부분 "너 왜 점수 이거 맞았어? 내가 몇 번이나 가르쳐 줬는데. 내가 지금 5번째 가르쳐 줬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업 시간이 싫고 졸리고 학교 가기 싫고 게임이 더 좋고 이렇잖아요. 먼저 그러면은 지금 네. 여기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서울대 방향, 생기부 방향이 중요하고 이제 결과보단 과정이 중요하다는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학생들이 그러면 지금 눈이 반짝반짝하는 부분이 '그럼 성적이랑 등수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요. 요 부분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원장님? 처음에 인제 서울대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게 내신 성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활동을 열심히 하지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활동만 열심히 하면
왜냐하면 우리 학생이랑은 배울 학자잖아요.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님들께서 화나시면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너는 공부가 적성이 아닌가 봐." 가서 빵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차량 공업사에 가서 취직을 하든지 그걸 알아보도록 이렇게 "공부를 때려쳐 확 끼면." 뭐 이렇게 얘기하시고 성적 딱 보시면서 시험 전날에 자고 있으면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 가지고. 근데요, 공부가 적성인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공부가 쉬운 아이들도 없어요. 특별하게 책을 쓴 그분만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모두 다 공부가 적성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가 힘들지만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왜 공부를 중요하냐면 자기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딴 것을 하는 학생을 대학에서 원할까요? 그럼 대학에서도 기계공학 혹은 건축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거 하기 싫어. 딴 거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중학교의 아이들, 그런데 100 점을 맞은 아이들도 있고 내신이 막 199, 198인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평균이 1 학년 때는 시험을 안 보고 지금 끝에 보죠. 그런데 막 98, 99인 아이들이 그럼 고등학교 가서 공부를 잘할까요? 이제부터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대부분 A 등급이 30 예 35% 였어요. 안심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1 등급이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10% 입니다. 모든 급제에서. 그럼 거기서 20% 25% 덜어내야 되잖아요. 이게 인제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지금이 여러분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골든 타임입니다. 고등학교 가서는 이미 늦은 거예요. 자, 중학교에서는요, 수행 평가가 60% 였어요. 그리고 인제 점수가 30% 였어요. 수행 평가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시험을 좀 못 봐도 수행 평가 잘 보면 됐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요, 교육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어렵게 내지 말아라.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100 점이 막 수두룩벅적한, 어느 학교에서는 어느 해에 영어 시험이요, 100 점이 거의 100명 정도. 너무 쉽죠. 그러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어요. 그럼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그래도 1 등급도 5 등급까지는 골라내야 되잖아. 여기가 바로 수능식의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고난도의 공부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다음에 시험 범위가요, 중학교 때는 진짜 이만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는 이만해져요. 근데 이 공부의 양을 감당하는 걸 갑자기 "자, 고등학교 됐어. 교복 입혀." 그다음에 10 배를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고등학교 가서는 어떤 학교는요, 시험 범위가 한 권인 경우, 평소에 공부를 했어야죠.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공부를 시키고 평소에 심화를 하고 평소에 수능식 공부를 지금부터 하겠다.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요, 벌써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신 시험 볼 때는 시험 공부를 하게 하지만 그 나머지에는 수능식의 공부를 한다. 그래서 4 등급으로 어림없어요. 1 등급 아이들은 기본적으로는 받아요, 인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려면. 이제부터는요, 윤유경 하고는 고등 대비를 어떻게 하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제 우리 학원에 제가 처음에, 저는 사실은 대치동의 쪽집게 강사였어요. 그런데 인제 어느 날 제가 그 부분에서 회의를 느꼈어요. '나는 점수를 만드는 기계인가?' 막 되어내고 막 이런 특목고 학생들을 많이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결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새벽 4 시까지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도 대학을 보내고 25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인간은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하는 아이가 자기의 문제를, 그런 거예요. 나에게 불행이 안 올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닥쳐왔을 때 지쳐 쓰러지고 '나는 안 돼.' 좌절하고 포기하는 학생과, 그 문제를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해결해서, 그것을 해결한 아이는 또 하나의 자기의 근육이 새는, 마음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실력 있는 아이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아이를 길러야 되는 게, 이제 수학 문제 아주 잘 풀고 물론 좋아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더 중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변화해야 된다, 우리 교육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학원의 특성은 음 중학교 때 이미 고등학교를 대비하게 하는데요. 그 고등학교 때 문제 같은 경우 보면요, 신안고 1 학년도 최근에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이걸 보면, 자,
서점갈래 기본 개념과 학습이나 자 이런 걸 비교를 했는데 시험 범위가 아닌 타 작품에서 작품이 제시됐대요. 이게 그럼 아이들 연맥이려고 이런 문제를 내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내가 풀어보지 못했던 암기하지 않았던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이런 훈련이 된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모의고사 문제하고 유형과 순서가 거의 비슷했어요. 저희 학원은요 특성이 여러분들이 인제 중등 전문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초등학교 막 이렇게 섞여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학원을 선택할 때 이제는 고등학생이 많은 학원을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 나를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고등학생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을 선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행을 해요. 그 모의고사를 준비해요. 근데 현재 고등학생을 안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선행을 할 수 있을까요? 모의고사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원리를 알 수 없겠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 학원의 선생님들은 현재 유수의 고등학교의 상위권들을 가르치고 있고 아이들에게 모의고사 훈련을 시켜줄 수 있다. 내신이 모두 다 이렇게 평균고마저도 이제는 모의고사식으로 나와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게 나옵니다. 평고 같은 경우에도요 시험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평고가 중간고사 때는 쉬웠대요. 그런데 기말고사 때는 어려워졌대요. 근데 이게 몇 년째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평가가 계속 어려워야 되는데 이렇게 문제가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1등 학교 방금도 말해서 평택고등학교 말씀 주셨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지 않을까 하고 선생님들이 처음에는 중간고사 좀 쉽게 내는 경향이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기말고사 또 변별력을 갖추기 위해서 다시 또 어려워지게 문제를 내고는 있습니다. 이 공교육의 목적은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급이 안 나오면 처음부터 '나는 이번 생은 망했어.' 하고 우리는 정시파 하고 이제 "엄마 난 내신 신경 쓰지 마. 수능할 거야." 이 친구들이 결코 좋은 대학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3년 내내 노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교육의 선생님들이 가장 훌륭해요. 임용고시 다 통과하셨고요. 그리고 게다가 돈도 안 받아요. 우리 학원은 돈 받잖아요. 그리고 가장 오래 가르쳐요. 그러기 때문에 공교육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실력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쉽게 만들지만 변별력을 기른다. 근데 문제를 보면은요. 쉬운 문제들이 아니라 부교재에서 상난이도, 수능 고난도 이것을 반복해서 풀어야 되고 자 이랬을 때 고난도 응용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이것을 응용력을 시험 준비됐어요. 시험 기간에 갑자기 할 수 있을까요? 이건 할 수 없어요. 어떤 그 성공하는 인간의 유형들을 교수들이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추적 관찰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었냐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왔다, 뭐 공부를 뭐 상위권 했다, 뭐 이런 것하고 또 다른 게 뭐냐면 하나의 수학 문제를요 놓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느냐. 혹시 제가 어떤 학원에서 온 학생 중에서요. 수학이 응용 문제가 전혀 안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비밀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해답지를 주면서 채점해 놓고 이해가 안 되면 "해답지를 봐." 그랬대요. 제가 이제 기겁을 했어요. 자기가 연구하고 생각하는 훈련을 아예 봉사시켜 거기에 다 죽어버린 거죠. 그 친구들은요 사실은요 몇 개월 걸려도 다시 재건하기 힘들었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생각하는 훈련, 응용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건 훈련하면 우리 아이는 그게 안 돼요. 그 연습이 안 됐을 뿐이에요. 연습하면 길러지는데 그걸 미리 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 중에 느린 친구 있어요. 빠르지 않고. 이런 친구는 더 미리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해야 된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 굉장히 놀라운 일이 있었으면 제가 사교육업자지만 제가 사교육의 비리를 먼저 얘기를 할게요.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평력고였어요. 모의고사식 문제를 냈어요. 그런데 모의고사식 문제를 냈는데요. 아이들이 사실은 평력고가 가장 좀 점수 낮은 커트라인이 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수능식이나 모의고사식 문제가 안 내다가 갑자기 모의고사식 문제를 냈어요. 그랬더니 평택에 있는 모 학원에서 "이것도 문제냐. 이럴 거면 문제를 내지 말지. 문제가 엉터리다." 학교를 맹비난하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만들어 냈어요. 아이들이요 폭발적으로 영광을 받았어요.
왜냐? 점수는 시험을 못 봤는데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째려보고 구박하겠죠. "이게 점수라고 받아왔냐?" 근데 그 학원에서는 "니네들이 잘못 안 됐고 학교가 잘못했어." 근데 그거 보면 아찌겠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제대로 할까요? 선생님 존경할까요? 모의고사식 문제를 이제라도 냈기 때문에 지금은 실패했지만 지금부터라도 '모의고사 공부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올해도 이게 평고에서는요. 예전에는 뭐 그 일반 학교가 한 20 지문이잖아요. 그럼 평고는 100 지문을 줘요. 그런데 그 100 지문을 또 일반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요. 거의 한글의 그 대본을 줘요. 그리고 영어와 함께 그것을 보면서 거의 외우게 시켜요. 100개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요. 그건 모의고사식 공부가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낯선 것이라도 생각해서 풀게 해야 되거든. 근데 이번에 평고에서 급습을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똑같은 주제가 아니라 AI에 대해서 만약에 지문이 나오잖아요. 주제를 전 다른 방향으로 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100 지문을 다 외웠잖아요. 그럴 거라고 문제를 풀었는데 점수가 30 점씩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또 그 학원에서 유튜브를 또 냈어요. 뭐 "걔 XX 문제다. 선생님이 애들한테 잘못했고 그럴 거면 가르치지를 말아라." 애들 또 정신 승리하게 만들 위로 잠시 위안.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겠습니까? 모의고사 공부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아이들이 그렇게 위안을 받으면 안 되고 이제부터 공부를 해야죠. 비난하면 안 돼요. 저는 학교가 맞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좀 더 모의고사식으로 공부를 시켜 줘야죠. 저희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선생님께서는 이번 시험 때 AI한테 그 지문을 다 섞어 주라고 그랬대요. 그 다른 지문 만들어 주라 했대요. 그리고 시험 기간에 그렇게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1 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점수도 애들이 다른 애들 막 곤두박질 때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이비 교육을 하고 있다. 단순 암기식 교육에서 좀 더 달라진 교육을 해야 되고 모든 선생님도 우리 학생들도 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자. 출제자 탓하는 거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교육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존경하게 해야 돼요. 괜히 와 가지고 아이들 뭐 "우리 쌤 이상해." 그러면 그러게 말이야 그러지 마시고 하나라도 장점을 찾아내 니네 우리 쌤 경험 야 젊으니까 좋겠다. 감성이 통하겠다.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교육에 최선을 그리고 제대로 공부를 몰입하게 어머니들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 학원의 시스템 6 단계 성장 과정을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여기서 보면 아이들의 진로나 꿈을 가지는 게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학원 앞면에 "자기 인생을 설계한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동안 쓴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6 남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가장 똑똑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뭐 형제들도 막 의사인 친구들도 막 굉장히 유수의 대학을 나오고 4년 전장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제 인생을 설계해서 지금까지 그것을 실험하면서 실패와 성공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중심을 잡았고요. 지금에 와서 저는 제 형제들에게 어떤 분야이든 가장 빠르게 적응하고 가장 어떤 미래 사회를 그려낼 수 있는 브리핑을 제가 해요. 그런데 저는요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은 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사실은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놓지 않았어요. 저는 학생들이요. 포기하는 사람과 포기하지 않으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게 안 돼. 나 이거 못 해.' 하는 순간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요. 부모님들께서 하실 일은 아이들이 꿈을 갖게 해 줘야 돼요. 그리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또 계산을 해요. '내가 서울대 간다고 그러면 연고대 간다고 그러면 엄마가 이제부터 밤잠을 안 재울 거야. 그래서 엄마 나는 경기대 갈 거야. 수원대 갈 거야.' 이래요.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꿈은 꿈이 아니에요. 타협이지. 지금 내가 할 수 없는 거. 근데 노력하면 할 수 있는 거. 이걸 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걸 설정하게 하는 저희는 미니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학업 계획표를 세워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하는데 저는 설계하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인제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보면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잖아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습관을 가지면 정말 인생의 행복 언제 무엇이 닥쳐올지 모르는 삶이 정말로 불안해요. 그것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비록 달라지더라도 또 계획을 변경하면 되잖아. 이런 재미를 맛봐본 아이들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견딜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자기 성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학원에서는 이거를 피드백이라고 해요. 국어, 영어, 수학 모두 다 아이들이 백지 테스트를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막 앞에서 선생님이 수업만 하고 나서 막 진도만 막 대부분의 학원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을 그걸 다 숙제 검사도 하기 힘들어요. 근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 그걸 다 헤집어서 본다? 시간이 2배나 걸려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에서 진도 나가 주는 거 왜 선생님 또 진도 나갑니까? 학교 선생님 수업에 집중하게 해 주세요. 그 대신에 추가로 알아야 될 거, 심화로 알아야 될 거, 아이들이 헷갈리기 쉬운 거, 그다음에 응용해야 될 거. 이것들을 선생님께서 해 주시고 그것을 테스트해 주십시오. 해서 저희 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찰 훈련이고요. 테스트고 피드백인데 이게 메타인지하고도 관계가 돼 있다는 거. 그다음에 학원 안에서 저희가 실험을 했었어요. 3 년째. 이거는 희망자에 한해서 모두를 강제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자기 주도 훈련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지난달부터서 저희는요. 휴대폰이 없는 학원을 만들고 합니다. AI를 가지고서 물어봐야 되는데 왜 평상시에 물어보면 됩니다. 하지만 그걸 물어보고 나서 내가 스스로 내면화하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내 걸로 만드는 작업을. 근데 아이들이 휴대폰 분리 불안증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뒤돌았을 때도 살짝 엄마한테 문자 보내고 "엄마 나 배고파." 그럼 집중을 못 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휴대폰 '자 여기 놔두자.' 자습하는 것도 마찬가지 피드백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휴대폰이 없는 학원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컨설턴트가 수석 컨설턴트가 있고요. 저도 컨설턴트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평택에서 유일하게 평택 내 공부 환경이라든지 입시라든지 앞으로의 전망을 제가 이렇게 설명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출신의 컨설턴트가 상주하고 있고 고3 까지 생기부라는 이거를 졸업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능 몰입반도 저희 학원에서 이미 고3 은요 7월 달 되면 수업이 다 끝나요. 학원에서는요 어 투자 가치, 자본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 하나둘씩 빠져나가고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는 걸 냅둬요. 그런데 저희는요 수능 날까지 공부한다예요. 그리고 수능 전주까지 저희가 수업을 해요. 달리기를 했을 때 100 미터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바로 100 미터 앞에서 20 미터 앞에서 '내가 이제 여기까지 갈 거야. 여기까지 가면 끝이야.' 하고 속도를 줄이기 시작해 봐요. 수능 때 최고의 실력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한 등급 두 등급 떨어지는 실력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수능까지 아이들이 별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는 최저 없는 학교로 가겠다고 다 설계해 갖고 와요 자기가. 그 부모님을 설득해요.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이제 "엄마 이제부터 나는 면접에 집중할 거야." 공부하기 다 이유는 다 공부하기 싫어서. 근데 이렇게 부모님께 얘기하세요. "네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네가 해야 될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몇 개월을 네가 참을 수 없으면 기나긴 인생의 고난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니? 끝까지 달려보자. 그래서 네가 그 결과에 대해서 네가 후회 없게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인제 피드백 시스템 백지 테스트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찰 과정. 이렇게 수업을 하면 왼쪽이 수업이에요. 오른쪽이 저희가 이렇게 원래는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를 줬었어요. 근데 인제 성인 우리 젊은 선생님께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고통스럽게 좀 만들어 주신 거예요. 공부한 것들을 또 체크하는 시스템 매 수업마다 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래 놓고 다시 이게 피드백을 하면 좋은 게 뭐냐면요. 맞은 것은 다시 볼 필요가 없어요. 틀린 것만 다시 한번 봐요. 이게 메타인지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수정을 하면 공부 시간을 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훨씬 더 교정돼서 좀 더 아주 첨예한 나의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원의 또 좋은 점은 모의고사 시스템이에요. 우리 모의고사는 모두 다 이렇게 기록하게 돼 있고요. 바로 분석이 나옵니다. 이 친구는 국어예요. 이게 보시면은 자 화법, 화작 이렇게 있는데 특히 자 성취도를 보면
다른 작문하고 독서, 문학이 많이 떨어지네요. 여기 보면 빨간색이 평균이에요. 그런데 회색이 이 학생이에요. 다른 건 굉장히 잘하죠. 근데 작문하고 문학이 부족하다는 걸 봤어요. 이 친구는 수학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해요. 이 아이에 대한 솔루션은 방학 때 문학과 작문 부분에 시간을 집중 투하를 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를 분석하고 대체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어요. 자, 점수도 이렇게 다 기록을 하게 돼 있어요. 보면 평균인데 평균보다 높아요, 이 친구가 회색은. 그런데 점수가 뭐냐 어려웠을 때 다른 친구들보다 낮아지는 게 훨씬 더. 이 친구는 어려웠을 때 훨씬 더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해야 되는 친구예요. 자기 실력보다 훨씬 더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분석을 하면서 선생님께서 상담을 해 주십니다. 자, 학업 계획표를 이렇게 짜서 저희는 과목별로 수정하고 자기 훈련도 하고요. 이게 선생님들께서 이런 캠프를 열어 가지고 어떻게 계획표를 짠 아이들이 스스로 짠 거예요. 이거 보시면 뭐 복습을 하고 수학 문제 고치기도 있네요. 그다음에 뭐 점심도 있고 한국 지리 한 단원하고 세계 지리 한 단원하고 이렇게 자기가 다 계획을 짜요. 자기가 이렇게 작은 계획을 짜고 반성하고 수정하는 친구들 했던 경험을 가진 친구들이 자기 인생의 계획도 짤 수 있고 또 그것이 잘못돼도 수정할 수 있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가 아닌 거죠. 수정하면 되니까. 이런 것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학생들 저희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인제 좀 끝나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오버타임 어느 정도 되고 있죠? 자, 80. 네네. 저희가 인제 저희 학원에 대한 홍보하고서 마치겠는데 저희가 인제 이제까지 학교 보낸 학생들 이렇게 많습니다. 뭐 다른 뭐 서울대 뭐 의대 갔다 막 하면 엄청 홍보하는데 이제는 홍보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저희는 이 가장 좋은 시스템이 피드백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수능 연습을 우리가 유일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인제 현재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상위권이라고 해서 상위권 학교를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시스템을 하고 있고 특히 중3, 중2, 중3 아이들, 중1 아이들 기본 개념 다지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문제풀이 많이 한다고 되지 않아요. 저희는요 개념 수업, 원리 수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공을 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피드백 시스템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심화 선행을 하게 돼 있어요. 고등학교 가면 저희는 특히 내신과 수능을 동시에 합니다. 그다음에 고3 가면 자 최고의 내신 성적과 수능 준비, 면접 준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행 평가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서 학교에서 도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평소에 이렇게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 학교였죠, 선생님? 물리? 비전고등. 비전고 물리 수행 평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그전에 선생님께서 이렇게 수업을 하셨어요. 실제 수업 때. 그리고 이것을 아이들이 써 보게 했어요. 이게 수업 때 한번 해 봤던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수행 평가가 나왔을 때 문제 없이 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뭐 답이 정해져 있더라도 변형이 되더라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저희는 이거를 수행 평가 준비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됐던 거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래가 여기는 어디 학교죠? 마찬가지 비전고입니다. 아, 비전고. 네네. 이렇게 문법에 대한 거인데 이렇게 본문을 가지고 선생님께서 연습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다 수행 평가에 우수한 점수 맞았는데요. 수행 평가는 내신 성적에 30 혹은 40 점을 포함하기 때문에 성적에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희 학교 학원에 인제 좀 자랑을 하자면 전교 1 등이 너무 많아요. 자, 이게 처음부터 전교 1 등은 아니었는데 와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장학금을 주지 않아요. 다른 학교 학원은요 전교 1 등하면 모셔가요. 그리고 막 원비 공짜. 저는 그렇지 않아요. 왜 앞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지금 나아진 학생이 원비를 내야 됩니까? 자, 그다음에 뭐 1 등급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폭 상승하는 아이들이 특히 대폭 상승하는 제일 많아요. 저는 그래요. 지금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중요한데요. 많이 막 30 점, 50점 막 이런 막 몇 개 막 3개 등급, 5개 등급 하는 아이들. 저는 진짜 이런 아이들을 보면 너무 행복해요. 물론 잘하는 아이들도 좋지만 이런 아이들 보면 저희가 미소를 지어주고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특성을 가지고서 했다.
이제 각 과목별로 보면 국어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별로 저희가 이런 요소별로 중등 때부터서 모의고사 교육을 시킵니다. 미니 모의고사 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자, 국어 피드백한다, 모의고사 본다 할 때 엄마 안 가면 안 될까 하지 마시고, 우리 중학교 중3 시험 때 이미 모의고사씩 나온다 했잖아요. 와서 같이 준비하는데 우리가 피드백하는 거 다 공짜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실시하고, 특히 이제 과학적으로 지문을 분석하는 이제 문제풀이법 저희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와도 할 수 있고, 이제 영어 같은 경우에도 어휘부터 시작해서 각각 이러한 부분들 하고 있는데, 내신하고 모의고사 같이 하고, 특히 어휘 같은 경우는 누적 테스트를 실시하고 그 피드백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내신과 수능을 이중 구조로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고등 커리큘럼, 중등도 고등식의 교육을 미리 시키고 있다. 수학은 자, 선행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특히 중요한 거는요, 이제 뭐 학교를 가게 되면 유형이 같기 때문에 비전고, 평고, 신한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 1등급 있고 5등급 있잖아요. 학생이 많으면 저희가 나눠줘요. 그런데 거기서도 공부를 아주 잘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빠른 아이가 있고 느린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걸 1대1로 해야 되느냐? 1대1 과외 선생님 찾아가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이 그 학교에서 정통하지 못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강할 수 있는 시스템을 피드백실에서 마련해서, 자, 그것이 조금 느리다 하면 피드백실 다시 한번 잡아서 수준별 수업을 다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도 관리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진도하고 난이도에 맞춘 수업을 하고 있고요. 과학도 마찬가지로 각 과목을 각 개설을 해놓고 있고요. 화학이라든지 생명을 잘하는 선생님이 이 반을 개설을 해놓고, 특히 이제 과학에서는 또 올해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정말 아이들한테 정성을 많이 들이고 아이들이 그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해주시는데, 응용력이라든지 서술력, 이게 다 이제 저희의 그 수행평가 준비, 앞으로 교육에 대한 준비인데요. 이게 그래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수업을 하십니다. 아, 제가 시간을 엄청 잡아먹자 해서 엄청 막 거의 막 달리다시피 하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에 다 있어요. 역대 우리 합격자들인데, 특히 3년 내에 저희 의대를 많이 중복 합격자 포함인데요. 특히 서울대, 의대, 연대, 뭐 고대, 전대 이렇게 많이 보내는데 컨설팅을 통해서 제가 다 지시를 내렸어요. 그래서 뭐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 중학교 2학년 때 합격한 아이도 있어요. 근데요, 의사를 하고 싶대요. 그러면 사실은 영재고 다니는 아이들은 등록금 전액 환수 당해요. 그래서 제가 그 영재고등학교, 아니 여기 갔을 때 6개월 후에 자, 지방으로 내려가. 의대를 꼭 가고 싶어? 그래, 어디 의대고? 서울대. 그래. 그럼 지방으로 내려가. 그 전교 1등 하게 해줄게 해서 생기부 상담이랑 온라인으로 제가 줌으로 다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었고, 지금 아주 이제 다시 뭐 의료 파동 때문에 힘들었지만 다시 복학을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제가 이제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다 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 자, 학교별 장단점이라든지 학교 생활 생기부를 물어보신 고등학교 물어보는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2차 설명회 때 10월과 11월 정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선행이나 심화를 시작하시고 나서 어느 정도 실력이 오르셨을 때, 그때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는 걸 이 시간 안에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고1 분위기를 봤을 때 고교 학점제 적용 남은 기간 동안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첫째, 골든타임. 첫째,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 아이 꿈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진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진로 선택 다 해야 되고 동아리 해야 되거든요. 두 번째, 선행을 어느 정도는 해야 돼요. 1등급, 절대적인 1등급 들어오기 전에.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심화를 좀 해야 됩니다. 응용력 있는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중학교 문제에서는 사실은 쉽게 문제를 내라 하기 때문에 심화가 됐다든 응용력 있는 문제를 거의 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뭐 3년 동안 그 부분이 정지돼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골드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고고 학점제 잘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어디일까요, 선생님? 고교 학점제 진행되는 학교요? 잘 진행되는 학교. 잘 진행되는 학교.
아무래도 이제 그 선택 과목이 많은 다양한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선생님. 자, 잘 진행되는 학교는요, 대학을 잘 보내고 있는 학교다. 순위 따다닥 나와 있죠. 예, 그 평고 같은 경우에는 고교 학점제 시범 학교였어요. 그래서 교과 과정 편제도 아주 잘 돼 있고 신안고도 그렇고 잘 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과목 개설해 주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부분이 과목 개설해 주면 선생님들이 더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방과 후에. 근데 그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선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지 않아요. 개설해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십니다. 자, 그다음에 수강 신청 선택, 과목 선택 노하우 같은 경우는 일단 진로를 선택해야 그다음에 어디 학교를 가고 싶은지를 선택해 '아 거기 기계공학과 거기는 물리를 꼭 해야 돼.' 이게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하시고요. 기숙사 관리 잘해 주는 학교도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다. 그래서 대학을 여기 잘 보냈겠죠. 기숙사도 있지만. 자, 그다음에 음 평택고등학교 내신 따기 많이 힘드나요? 많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 근데 지금 선행을 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지금 심화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 평고는 사실상 힘들다. 신안고도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평고나 신안고를 가고 싶다 하면요. 반드시 심화 선행 어떻게든 해 줘야 되고요. 공부 양을 늘려야 돼요. 내가 공부 양을 늘리지 않은 채 지금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봐야 되잖아요. 심화 선행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재 대부분 아이들은요. 학원을 가고 숙제를 하고 나머지 시간엔 다 놀아요. 어머니들 노터치 "나 학원 갔다 왔잖아. 나 숙제 다 했어." 근데 반대로 해야 돼요. 생활 기록부에 내가 놀 시간을 정해요. 그 시간은 다 그 시간만 빼요. 밥 먹는 시간, 노는 시간, 자는 시간 딱 해 놓고. 나머지에는 다 계획표를 짜서 조금 전에 계획표 보셨죠? 공부를 해야 현행도 하고 선행도 하고 심화도 할 수 있고 이게 공부 습관이 돼야 평고는 백지문이 나와요. 미리 공부가 돼 있어야지 그때 갑자기 외운다고 안 돼요. 공부 100 구리 늘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이한테 맞는 고등학교 현재 아이가 심화 선행하고 있느냐. 공부 이 아이의 꿈의 크기를 봐야겠죠. 이제부터 엄마는 달라질게. 남자애들은요 무섭게 변해요. 정말 저는요 30점 맞은 아이가 중학교 때 학교 5개 합격했어요. 경희대 갔어요. 자기가 영어 포기한다고 했어요. 근데요 중3 때 갑자기 부산까지 도보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 전화 오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 가라고 하시고 뒤에서 조용히 따라가십시오." 했어요. 평택을 좀 빠져나가다가 나중에 부모님하고 차로 여행 한번 갔다 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 친구는 처음에는 수학을 한 3 번에서 5번 정도는 설명해 줘야 돼 느린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장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좋은 학교로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선행과 심화해야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 음. 고등학교 선택과 입시 굉장히 연관관계가 있는데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 된다. 일단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자녀의 특성, 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학교를 해야 되고 그게 힘드시다 보면 개별 상담을 신청하시거나 컨설팅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의 절반을 거의 다 해결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고등 선택 일단은 1 등급을 내 아이가 만들 수 있는 어느 정도 잽이 되는지를 좀 봐야겠죠. 그다음에 생기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의 진로라든지 특히 저는요 독서를 지금부터 시작하라. 특히 인제 전공에 관한 독서 이런 배경 지식이 많아지거든요. 그럼 수행 평가도 굉장히 잘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면접도 잘할 수 있어요. 서울대 탐침 진문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필수고요. 생기부에도 다 세특에 다 기록됩니다. 독서에는 기록 안 돼도요. 진로, 자율 선택에 다 기록돼요. 그리고 이것이 우수한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대를 가기 위한 전략. 의대를 가기 위한 전략은 좀 제가 좀 따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이의 상태나 상황이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평고를 가서 의대를 가야 될 친구하고 한강고나 비저를 가서
의대를 가야 될 친구 아니면 진짜 더 지방으로 가야 될 친구가 있거든요. 좀 개별적이긴 해요. 왜냐하면 절대 단 한 번도 2 등급 이제 넘어가서는 갈 수 없어요. 등급 간 격차가 너무나 간극이 커졌기 때문에. 그리고 인제 생기부도 공부만 잘한다고 쓰여지면 안 됩니다. 학교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제가 생기부를 딱 보면요. 이 친구는 자 의대를 보낼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친구는 서울대 의대를 보낼 수 있는지 제가 그거를 한 20 몇 년 동안 보면서 아는데요. 생기부가요. 너무 잘 써져 있는 것은 너무 못 써져 있는 것 똑같아요. 막 예전에 어떤 그 컨설턴트 선생님이 내가 보니까는 법대 나오시는 선생님, 의대 나오시는 선생님이 우리 학원에 취직하겠다고 오셨어요. 컨설팅 막 거기서는 대치동에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고 아이들 해 줬나 봐요. 우리 학원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자랑이라고. 보고서 다 써 주고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생기부 그거 다 써 줘 그렇게 해서 가져가게 했대요. 그래서 좋은 학교 제가 엄청나게 "당신이 우리나라의 교육을 망친 주범이군요." 했어요. 아이가 해야죠. 우리는 절대로 써 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쓰게 하고 생각하게 해야지. 그런데 이 아이들이 특성에 따라서 어디 학교 가서 자기 자질을 잘 발현할까 좀 다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그 아이의 특성을 알고 그 목표를 정하고 좀 섬세하게 거기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가져야 된다. '어디가 잘 보낸다.' 이건 없다. 자 마지막 제가 하겠습니다. 신설 용주고 장단점인데 용주고는 사실은 예측 불가인데요. 신생 학교일수록 제 생각에는 고전적인 어떤 그것을 답습하기보다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교육의 방향을 동작중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호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리고요. 예전에 비전고 1회 학생을 저희가 내신이 3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서울대를 보냈거든요. 1회 학생은요. 그 공교육이기 때문에 키워 주려고 하는 국가 정책이 있어요. 잘하면 좋은 대학을 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막 식당도 뭐 급식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힘든 그 중학교도 용의중도 그랬잖아요. 하지만 장점도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인제 답변을 다 드렸는데 혹시 현장에서 어 저의 인제 답변을 다 듣고 '이 부분은 얘기를 안 해 줬다. 진짜 궁금하다. 이 질문 안 하면 제가 오늘 잠이 안 올 것 같다.' 하시는 분 좀 손 들어 보시고 "누구 부모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질문 좀 받겠습니다. 5분 동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인제 온라인상에도 부모님 계시는데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말을 너무 다다다다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듣기 불편하지 않으셨을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우리 학생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네 너무 예쁘네요. 막 기록하면서 듣고 정말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서 진짜 '내가 앞으로는 더 열심히 설명회를 준비해야겠다. 더 도움이 되는 설명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 상관없는 질문하셔도 됩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잘 사실 잘 모르는데 네네. 중학교 1 학년 공대민 학생 있는데요. 네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심화나 선행이란 부분이 네네. 그러면 특정 국영 수나 어떤 과목에 특정되어 있는지 네네. 제가 잘 몰라서 네네. 그 심화하고 선행은 기본 교과라고 하는 게 국어, 영어, 수학이거든요.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이 기본적으로 잘 돼 있으면 이게 인제 수능하고도 연계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중에서도 특출나게 관심이 있어 하는 아이들이 그 분야가 다 나는 국영수가 아니라 난 우주에 관심이 있어. 나는 기계에 관심이 있어. 나는 AI에 관심이 있어 하면 기본 교과목 국어, 영어, 수학 플러스 그것을 같이 하면 되는데 그것은 학습보다는 일단 책이나 활동으로 하는 게 좋아요. 나중에는 막 일반 물리까지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고급 물리까지.
그래서 그 학생을 제가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대학 교수님을 제가 붙여준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혼자 나가는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 과목 플러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또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저 가운데 예 지금 코 이렇게 긁었던 친구. 학생 이름이 어떻게 돼요? 아 우리 친구 너무 열심히 듣고 있어서 제가 제가 설명해 하는데 어땠는지 쪼끔 그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중학생 맞아요? 와 거의 그 멘트가 대졸자의 멘트입니다. 벌써 우수한 자질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나머지 질문은 여러분들 그 피드백지 혹시 받으셨나요? 제가 인제 2차 설명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2차 설명회 때 어떤 내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요거 좀 적어 주시고 그다음에 "오늘 설명회 때 좀 이 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좀 뺐으면 좋겠다. 이건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까지 같이 적어 주시면 제가 이 설명회가 가장 제가 공들이는 부분이고 또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고 부분을 적어 주시면은 앞으로 좀 더 좋은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혹시 옆에서 제가 막 같이 하자고 해 놓고 막 달렸는데 우리 정상현 선생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너무 원장님 말씀 저희 리허설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하면서도 계속 배우게 되고요. 아무래도 임시가 이제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이제 대처하는 부분도 저 또한 또 공부하고 윤영희 학원 학생들을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